형장 한가운데였습니다. 피 냄새가 진동하고 구경꾼들의 숨소리만 가득한 그 자리에서 한 소년이 끌려 나왔습니다. 온몸이 고문으로 찢겨 있었고 발목에는 핏자국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사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울 가져오시오.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이 나라 최고 권력자들의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맨발의 소년은 누구이고 그 거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가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딱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절대 중간에 끄시면 안 됩니다. 뒤로 갈수록 진짜 반전이 나오거든요. 때는 초겨울이었습니다. 나라 안에는 이상한 소문 하나가 돌고 있었습니다. 왕실 금서고에 불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왕실이 극비로 보관해오던 그 서고, 단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식 발표는 단순한 실화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이 난 다음 날 아침 그 서고에 출입할 수 있었던 제자들 12명 중 11명이 사라졌습니다. 도망친 것도 해고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이웃들은 밤사이 군사들이 다녀갔다고 했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이라는 이름의 젊은 사내였습니다. 26, 금서고에서 가장 어리고 가장 최근에 들어온 제자였습니다. 그가 살아남은 건 실력 때문도 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서고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심부름으로 외부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유는 처음엔 그냥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만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피했고 골목에서 낯선 눈빛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씩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그의 문 앞에 쪽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줄만 쓰여 있었습니다. 금서를 읽은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서유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쫓기는 이유가 뭔가를 알아서가 아니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금서고의 유일한 생존자라는 사실 자체가 그를 죽여야 할 이유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짐도 제대로 못 싸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그 서고였을까? 수십 년 된 금서들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유독 불나기. 며칠 전부터 스승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스승은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보내면서 서윤의 어깨를 잡고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너를 지켜줄 거다. 그 말의 의미를 서윤은 도망치는 내내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초겨울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북문장터 골목을 달리면서 깨달았습니다. 스승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 일이 벌어질 것을. 뒤에서 횃불이 흔들렸습니다. 저놈이다. 놓치지 마라. 서유는 숨을 악물고 더 빨리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어둠 속에서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강하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손은 서윤을 살리려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넘기려 한 것이었을까요? 집더미 뒤로 끌려 들어간 서윤 앞에 서 있던 것은 뜻밖의 존재였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15이나 됐을까요? 헝겊을 덕지덕지 두른 맨발에 얼굴은 재와 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도 작고 몸도 가늘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겁을 느낄 여유조차 없어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에만 너무 익숙해진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소녀는 서윤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죽으시오. 서윤은 황당했습니다. 군사들의 횃불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녀는 설명도 없이 어딘가에서 돼지 피가 담긴 그릇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뭔가 말하기도 전에 그 피를 얼굴과 목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계시오. 쟤를 문질러 피부색을 죽이고 눈을 반쯤 감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숨도 최대한 얕게 쉬도록 했습니다. 멍석을 덮어 시체처럼 눕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걸음 뒤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멍석이 걷혔습니다. 피투성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서윤은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군사 하나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썩은 시체다. 역병이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윤은 한참이 지나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소년이 옆에 쭈그려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살아도 됩니다. 서윤은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짓을 꾸민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소년 전혀 떨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이 바로 코앞까지 왔는데도 손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처음 해본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도하입니다. 몇 살이냐? 16입니다. 이 골목에서 뭘 하고 있었냐? 도하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소년도 자신처럼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둘은 말없이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 서윤의 눈에 뭔가 보였습니다. 도하의 발이었습니다. 헝겊 사이로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신발도 없이 이 초겨울 골목을 뛰어다닌 것이었습니다. 서윤이 멈춰 섰습니다. 발. 도하는 별거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서윤이 강제로 도하를 앉히고 헝겊을 풀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헝겊 안에 발목을 감싼 부목이 있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조잡한 부목이었는데 그 안에 무언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작고 얇은 청동판이었습니다. 손바닥 절반만 한 크기였고 표면에는 빽빽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글자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글자체, 그 문양의 방식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금서고에서만 쓰이던 기록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냐? 도하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거울이 있어야 익힙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이걸 숨긴 자, 관아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서고 화재, 사라진 제자들, 자신을 쫓는 군사들, 그리고 이 맨발 소년의 발목 안에 숨겨진 청동판.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 소년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관아 사람이 이 청동판을 숨겼다면 그 청동판 안에는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걸까요? 서윤은 청동판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뒤집힌 글자들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배열 방식,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문양이 새겨진 방식, 이건 금서고에서 극비 기록을 남길 때만 쓰던 방식이었습니다. 서윤은 제자 생활 내내 그 기록들을 옆에서 봐왔습니다. 직접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형태만큼은 눈에 익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16살 맨발 소년이 발목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처음부터 말해라. 도하는 잠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하는 원래 북문 장터에서 심부름꾼으로 살았습니다. 부모도 없고 연고도 없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짐을 날라주고 밥을 얻어먹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 소속 포졸 하나가 그를 불렀습니다. 심부름 하나만 해주면 은전 3잎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장터 뒤편 창고에 있는 작은 상자를 특정 인물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도하는 별 생각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받아 들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포졸은 도망쳤고 도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청동판이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도하를 체포하려 했고 도하는 반사적으로 청동판을 발목 부목 안에 숨기고 도망쳤습니다. 그게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그 포졸 이름이 뭐냐? 모릅니다. 얼굴만 압니다. 상자를 전달하려던 상대는 장터 포목점 뒤편에서 기다리던 자였는데 군사들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얼굴을 못 봤습니다.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관아, 포졸이 금서 기록 방식으로 새겨진 청동판을 운반하려 했다. 그리고 그 거래가 들켰을 때 포졸은 16살 심부름꾼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달아났다. 그렇다면 청동판 안의 내용은 누군가에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울은 어디 있냐? 도하가 품속에서 작은 청동 거울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거울이었습니다. 면이 고르지 않아 반사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글자를 비추기엔 충분했습니다. 서윤이 청동판을 거울 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뒤집힌 글자들이 거울 안에서 바로 섰습니다. 서윤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용은 3줄이었습니다. 굴량 횡령, 영모 조작, 금서 기록 삭제,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관아, 수령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 지역 최대 상단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청동판을 내려놓았습니다. 금서고 화재의 이유가 이제 보였습니다. 금서 안에 이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기록이 금서 안에 들어가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서고를 태우고 제자들을 없애고 기록 자체를 지우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동판이 살아남았습니다. 스승이 미리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심부름을 보낸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서윤을 서고 밖으로 내보낸 것도 이 청동판을 유통시키기 위한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너를 지켜줄 거다. 그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스승은 서윤에게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알면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살아남아서 언젠가 이 진실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버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청동판을 다시 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하가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누가 옵니다. 골목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횃불도 없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움직이는 발소리였습니다.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보다 더 조용하고 더 훈련된 자들이었습니다. 서윤은 도하의 손을 잡고 골목 안쪽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윤은 숨을 죽이며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횃불도 없이 눈빛만으로 방향을 잡으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직감했습니다. 저들은 자신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청동판을 찾고 있었습니다. 관아 군사들이 서윤을 쫓는다면 저 검은 옷의 사내들은 청동판의 행방을 추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목적, 다른 배후였습니다. 이 청동판을 원하는 세력이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도하가 서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 중 하나 사흘 전 저를 고용한 포졸입니다. 서윤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청동판을 도하에게 운반시킨 포졸이 이번엔 직접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도하를 버리고 달아났던 그 사람이 이제는 청동판을 되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즉, 처음부터 도하는 도구였습니다. 쓰고 버릴 심부름꾼. 그리고 지금은 없애야 할 목격자였습니다. 서윤은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도망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골목 구조를 보면 반대편 출구가 있었고 둘이서 뛰면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청동판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걸 들고 다니는 한 쫓기는 건 끝나지 않습니다. 관아도 저 검은 옷의 사내들도 계속 따라올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청동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걸 세상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숨는 게 아니라 공개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이 추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도하를 봤습니다. 도하도 서윤을 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움직이자. 도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대가가 뭡니까? 서윤은 품에서 은전을 꺼냈습니다. 도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도하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지금껏 감정 하나 내비치지 않던 그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 속에서 서윤은 뭔가를 봤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억울함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제 말을 듣게 해주시오. 난 누명을 썼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소년이 왜 이 골목에 숨어 있었는지, 왜 군사들을 이렇게 잘 피하는지.
왜 돼지피와 재로 시체를 만드는 법을 알고 있는지. 도하는 처음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청동판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진 죄 때문에. 누명이 뭔데? 살인입니다. 서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16살 소년에게 씌워진 살인 누명. 관아, 포졸이 연루된 청동판 거래. 금서고 화재와 지워진 기록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한 골목에서 만날 리가 없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 하나가 골목 입구에서 이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발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도하가 재빠르게 서윤을 골목 안헛간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청동판을 서윤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숨으시오.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서윤은 도하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된다. 같이 가자. 같이 가면 둘 다 잡힙니다. 도하는 서윤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잡혀도 됩니다. 약속 받았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서윤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 자신이 잡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잡힌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이미 생각해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하는 골목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를 크게 내면서 일부러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서 검은 옷의 사내들이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유는 헛간 어둠 속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6살 소년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발로 포위망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도하는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살인 누명의 진짜 배후는 누구였을까요? 도하는 잡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기도 전이었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사방을 막았고 도하는 저항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바닥에 눌렸습니다. 포승줄이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발목에서는 피가 다시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도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끌고 갔습니다. 관아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장터 외곽 상단 창고가 늘어선 쪽이었습니다. 즉, 이 사내들은 관아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상단 측 사람들이었습니다. 청동판 안에 이름이 적힌 바로 그 상단. 그들이 도하를 살려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청동판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헛간 어둠 속에서 서유는 그 방향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지금 자신이 잡히면 청동판도 끝이고 도하의 희생도 끝이었습니다. 서유는 이를 악물고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상단 창고 안에서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도하는 기둥에 묶였습니다. 앞에는 포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사흘 전 도하를 고용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청동판 어디 있냐? 도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인 누명 쓴 거 알지? 그거 벗겨줄 수 있어. 청동판만 내놓으면. 도하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포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도하의 얼굴이 옆으로 꺾였습니다. 입술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도하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먹이 왔습니다. 갈비뼈 쪽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포졸이 이번엔 다른 방식을 썼습니다. 살인 누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죽였다고 알려진 그 사람 말이야. 사실 우리가 죽였어. 근데 내 것으로 만들었지. 왜냐면 그게 필요했으니까. 도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 금서고 제자였어. 서고 화재 전날 밤 청동판 내용을 외부에 넘기려 했던 자. 우리가 처리하고 내 소행으로 꾸몄지. 즉, 도하의 누명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금서고 관련 증거를 없애는 과정에서 목격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을 제거하고 그 죄를 연고 없는 심부름꾼에게 씌운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도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골랐습니다. 도하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도구로 선택된 이유가 아무도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것. 그 말이 주먹보다 더 아프게 박혔습니다. 그런데 도하는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졸이 다시 물었습니다. 청동판, 어디 있냐? 도하는 고개를 들어 포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거울 가져오시오. 포졸이 멈췄습니다. 청동판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면 거울을 가져오시오. 그러면 보여주겠습니다. 포졸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하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허풍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신문은 멈췄습니다. 상단 측 사람이 불려왔습니다. 수군거림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도하를 관하 형장으로 넘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상단 창고에서 처리하면 흔적이 남습니다. 하지만 관하 형장은 달랐습니다. 살인 누명 쓴 소년이 형장에서 처형된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청동판은 어차피 찾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도하는 다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관하 형장이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면서 도하는 골목 어딘가의 어둠을 향해 눈을 한 번 흘겼습니다. 서윤이 보고 있다면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도하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청동판의 위치도 서윤의 존재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거울 가져오시오. 관하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소년을 보면서 뭔가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함부로 죽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하는 그걸 노리고 있었습니다. 죽지 않는 것, 그게 지금 도하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서윤이 올 때까지. 아니, 정확히는 서윤이 준비를 마칠 때까지. 그런데 형장 밖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 내내 움직였습니다. 청동판을 들고 혼자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금서고 화재 당시 기록, 사라진 제자들의 행방, 굴량 장부의 흔적들. 하나씩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형장에서 거울을 요구하는 소년 이야기가 장터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서윤은 알았습니다.
때가 됐다는 것을. 이제 모든 것이 형장 한가운데서 결판날 것이었습니다. 도하의 목숨과 진실과 지워진 이름들이 전부. 과연 서유는 제때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드러날 그 이름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형장에는 사람이 몰려 있었습니다. 소문은 하룻밤 사이에 퍼졌습니다. 살인 누명을 쓴 맨발 소년이 형장에서 고문을 받으면서도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울을 가져오면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고 구경꾼들이 형장담 밖까지 가득 찼습니다. 관아 수령은 불편했습니다. 이 소란을 빨리 끝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년을 그냥 처형하면 오히려 더 큰 소문이 퍼질 수 있었습니다. 수령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울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소년이 무엇을 보여주든 그 자리에서 바로 제압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오히려 소년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수령은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청동 거울이 형장 중앙에 놓였습니다. 도하는 기둥에 묶인 채 그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고문으로 만신창이었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옷은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발목의 상처에서는 아직도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처음 서윤과 마주쳤던 그 골목에서와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겁이 없었습니다. 관아 군사가 포승줄을 풀어줬습니다. 도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발목을 감싼 헝겊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청동판이 없었습니다. 수령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청동판은 이미 상단 측 사람들이 수색해서 찾아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소녀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습니다. 군사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장삼을 걸친 젊은 사내였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형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군사들이 막아섰습니다.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품속에서 청동판을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이 청동판 표면에 부딪혀 번쩍였습니다.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령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이 기록, 금서에 이미 지워진 이름이다. 그리고 청동판을 거울 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뒤집힌 글자들이 거울 안에서 바로 섰습니다. 군중들이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서윤은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씩 또렷하게. 굴량 횡령, 영모 조작, 금서 기록 삭제, 관아 수령과 상단의 결탁, 그리고 이름들. 형장이 터질 듯한 술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령은 즉시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자를 잡아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군중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 사이에서 서윤은 품속에서 두 번째 것을 꺼냈습니다. 장부였습니다. 밤새 서윤이 찾아 모은 것이었습니다. 굴량이 실제로 빠져나간 날짜와 수량, 상단으로 흘러들어간 흔적, 영모로 처형된 자들의 이름과 그 배후 조작의 정황들.
청동판의 내용과 장부의 내용이 맞물렸습니다. 두 증거가 서로를 증명했습니다. 군중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령을 가리키며 상단을 가리키며 수십 년간 억눌려 있던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군량이 빠져나가던 시절 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모로 몰려 처형된 누군가의 가족이 저 군중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만 증명할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증명됐습니다. 군사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군중을 상대로 칼을 들 수는 없었습니다. 수령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상단 측 사람들은 이미 형장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군중이 막았습니다. 도하는 그 모든 장면을 형장 한가운데 서서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도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섰습니다. 도하는 서윤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하의 눈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이 풀리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수령이 마지막 수를 썼습니다. 품속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위 관청의 인장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이 청동판은 위조된 것이다. 그리고 저 자들은 영모를 꾸민 죄인들이다. 군중이 흔들렸습니다. 인장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공식 문서였습니다. 아무리 청동판과 장부가 있어도 공식 문서 앞에서는 백성들이 쉽게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수령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진실을 문서로 덮는 것, 기록을 기록으로 지우는 것. 서윤은 그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 문서 안에 적힌 날짜를 보시오.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수령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윤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군량이 빠져나간 날짜가 이 문서보다 앞서 있소. 영모 조작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덮기 위해 저 문서가 만들어진 거요. 순서가 틀렸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령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에서 열이 되었습니다. 형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군사들은 수령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을. 수령과 상단 핵심 인물들은 그 자리에서 제압됐습니다. 도하는 포승줄 없이 형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장이 소란스러운 것과 반대로 두 사람 주변만 조용했습니다. 도하가 먼저 말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킨 거다. 그런데 서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수령이 잡혔습니다. 도하의 누명도 벗겨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수령 뒤에는 더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횡령과 영모 조작이 수령 혼자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곳에서 더 오래 이 구조를 유지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형장의 소란을 어딘가에서 바라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동판에 적히지 않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청동판을 손에 쥐었습니다. 스승이 새긴 기록이었습니다.
스승은 이것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스승이 알고 있던 것이 이것 전부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스승이 서윤을 살려둔 이유, 금서고에서 끝까지 찾고 있던 것, 그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수령과 상단 핵심 인물들이 포박된 그날 밤, 관아는 뒤집혔습니다. 수십 년간 이 구조를 유지해온 자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굴량 장부가 공개되자 연루된 이름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수령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상단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관아 안쪽 깊은 곳까지 썩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용해졌습니다. 오래된 분노는 터지고 나면 쉽게 말을 잃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온 것들은 풀리고 나서도 한동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도하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공식 문서로 처리되는 데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살인 누명의 실제 경위가 밝혀졌고 금서고 제자를 제거하고 그 죄를 도하에게 씌운 포졸도 잡혔습니다. 도하는 그 과정을 담담하게 지켜봤습니다. 기뻐하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끄덕였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년이 처음부터 원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이름을 되찾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워진 이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스스로도 지워질 뻔했던 이름.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관아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도하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모른다. 왜 떠납니까? 서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령이 잡혔다. 상단도 무너졌다. 하지만 청동판에 적히지 않은 이름들이 있다. 도하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이번 일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만든 더 높은 곳은 아직 건재했습니다. 수령은 부품이었습니다. 부품 하나가 빠졌을 뿐 기계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여기 남아라. 왜요? 내가 겪은 일을 아는 사람이 이 마을에 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냐. 그 사람들 곁에 내가 있어야 한다. 도하는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서윤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도하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나라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연고 없고 가진 것 없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가 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는 도하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이. 도하는 오래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왜 날 살렸소? 처음 그 골목에서. 서윤은 잠시 도하를 바라봤습니다. 넌 지워지지 않은 이름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하는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에서 느꼈습니다. 금서고에서 사라진 제자들, 영모로 처형된 사람들, 죄를 뒤집어 쓰고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 서윤은 그 모든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하는 아직 살아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이름은 지켜야 했습니다.
서유는 그날 새벽 관할을 나섰습니다. 검은 장삼을 걸치고 청동판을 품에 안고 가는 곳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청동판에 적히지 않은 이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스승이 금서고에서 끝까지 찾던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알았습니다. 진실은 항상 더 높은 곳에서 내려왔습니다. 수령 위에 더 있었고 그 위에 또 더 있었습니다. 올라갈수록 이름은 더 깊이 지워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금서 안에서조차 삭제된 이름들. 그 이름들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스승이 그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윤이 찾을 차례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관아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직접 듣고 처리하는 감찰 자리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증거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그 자리를 찾아가면 누군가 들어준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는 공식 이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금서를 읽는 자. 그리고 북문장터에서 멀지 않은 작은 서당에서는 맨발이었던 청년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아이들, 연고 없는 아이들이 그 서당에 모였습니다. 도하는 그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가르쳤습니다. 내 이름을 스스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누가 지우려 해도 내가 직접 쓴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달 없는 밤이었습니다. 서당 한쪽 구석에 청동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하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이 떠나던 날 두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하가 스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하.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뒤집히지 않은, 거울 없이도 읽히는 바로 선 글자로. 멀리 어딘가에서 서윤은 걷고 있었습니다. 청동판에 적히지 않은 이름들을 향해. 스승이 끝까지 찾던 기록을 향해. 그리고 아직 지워지지 않은 진실을 향해. 그가 가는 길 위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워진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스스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스승이 숨겨둔 마지막 기록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기록 안에 적힌 이름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지워진 이름을 되찾기 위해 형장 한가운데 서 있던 소년 도하.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 앞에 꺼내놓은 서윤. 두 사람이 끝까지 지킨 것은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지우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이름. 그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께 어떻게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그 한 줄이 저한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